네, 10월 29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선릉역지점 박진희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다시 좀 하락했죠. FOMC에 대한 눈치 보기다, 경계감이 발동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미국 시장은 전혀 눈치 안 보는데 우리만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G20 회담에서도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을 자꾸 좀 이렇게 미국에서 조금 막 이제 뭐라 그럴까 배제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딱 왕따. 네, 그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그 중간에 껴서 좀 눈치를 계속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만으로도 살 수 없고 중국만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공급의 문제, 그다음에 또 수요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얽혀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하는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 있어서는 또 외국인들의 또 매도세도 이어지고 사실 달러가 상당히 좀 강세잖아요. 네. 예, 그런 흐름. 사실은 어저께 보면은 미 국채 금리 같은 경우 다 많이 빠져서 오늘 괜찮겠다 싶었는데 아침 장 초반 이후에 그냥 급격하게 중국 시장 열리면서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면 FOMC 경계감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장은 수급이 깡패라고 외국인들의 계속 매도세가 쏟아지는 부분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주면서 계속 압박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지수도 지금 3,000원대 안착이 또 안 되고 또 깨졌잖아요. 그래서 지수도 조금 걱정이긴 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다우 같은 경우는 걱정도 안 되는데. 그렇지. 네. 거기는 계속 상승하니까. 네. 지금 계속 뉴스도 보시면은 이제 동학개미들 뿔나서 다 미국으로 막 간다고 국내 주식시장 판다고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다시피 국내 주식시장은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대형주들 특히. 우리가 요새 자꾸 코리아 디스카운트 말로는 ESG에 대해서 신경 쓴다 하지만 결국엔 디스카운트 요소가 자꾸 튀어나오니까 분할이 됐든 막. 네, 맞아요. 종목별로 악재들이 나오니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투자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분할해버리면서 또 이러거나 이렇게 악재들도 좀 나오고 이러니까. 참 한국 기업가들은 한번 지금 시장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차트로 한번 좀 볼까요? 한번 우리 볼까요? 네.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안 봤었는데 잠깐만요. 네, 코스피 지수 그래도 일단 볼게요. 2,900선은 빠지지 않겠다는 이제 그 생각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은 일정 부분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제 깼다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진도가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가고 밀리는 현상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빠질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고점이 낮아지는 현상들. 요새 시장 보시면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지수가 반등하는데도 종목들이 못 올라와요. 그러게. 오히려 반등할 때는 조금 반등하고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고 지수 빠지는 것보다 더 많이 빠지고 지수 올라오는 것보다 덜 올라오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형적으로 좀 약세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 조금 약간 확대해서 봐드리면 아직까지 좀 이평선들이 많이 풀려서 좀 널브러져 있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널브러진,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평선들을 줄이는 과정, 줄이면서 올라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고 치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박스권에서 계속 진행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많이 해야지 이제 이평선들이 쭉 좁혀지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걸 이겨내려면 주가가 급등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미국에서는 나왔지만 미국은 사실 조정 받을 때부터도 딱 지지선에서 딱딱 지지받고 되게 보면 미국 차트는 되게 좀 정직한 차트, 우리나라 차트는 좀 약간 정직하지 않은 느낌. 네, 이런 부분들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좀 빡세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급락하고 반등하면 이제 3,050선 정도가 되게 강한 저항대다.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은 당분간 계속 바닥권에서의 박스 흐름을 좀 예상해 드렸었는데 이번에 혹시 넘어가더라도 사실 3,080에서 3,100 가면은 매도하고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막히더라고요 보니까. 3,050이라는 강력한 저항대가 생겼다라는 점. 그래서 지수 플레이 하시는 분들, 지수 관련 대형주들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3,050선 넘어가는 걸 완벽하게 좀 확인하시는 내용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 바닥선으로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2,900선 정도를 지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대치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지난번 저점까지 안 오고 2,950선에서는 적어도 카바를 하고 올라가는 게 차트 모양상으로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지지가 되고 있는 여기
가격대죠. 2,900 뭐 한 6, 70대 뭐 요 정도 계속 좀 유지해 주면은 좋겠다. 사실 여기 음봉 좀 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 아래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2,900, 70 정도는 좀 지지를 해주고 상방 쪽으로는 3,020선 정도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양봉 나오고 만약에 뭐 외국인 수급이 돌아왔다거나 그러면 조금 약간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 좀 21선이 하락하고 있고 이 기울기가 아직 좀 전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코스피는 좀 빡셌건 뭔가 획기적인 뉴스가 나와서 확 들어 올려주고 시장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요새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재미가 없죠, 대형주는. 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도박하듯이 투기하듯이 뭐 이런 종목들만 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랑 상관없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가고 있는 장세인데 이런 부분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좀 한 11월 좀 지나면서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요새 좀 많이 하락하는 종목들 보면은 공매도도 되게 많이 나오고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막 급락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이제 소비주들이 좀 그런 패턴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이제 신세계를 뭐 예를 들면은 실적은 뭐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저기 한 지수로 따지면 한 1,800대 가 있거든요. 그런 스타일들이라서 시장이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기보다 그거를 막 사서 올릴 만큼 돈도 없겠거니와 신세계 같은 경우는 또 MSCI 지수 이번 달 말에 또 편출 예상 종목으로 꼽혀 있기 때문에 공격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런 부분들 약간 MSCI 지수 이번 달 말에 딱 편출 끝나고 나면은 좀 시장은 좀 대형주들은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아까 다른 뭐 손님이랑도 통화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대형주 너무 안 가니까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 다 미국 가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이거 안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께 좀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사실 연말에 그 공매도를 쳤던 사람들은 이 공매도를 되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와요. 왜냐하면 대주를 해주면 주식을 빌려주는 주체가 도로 내나 내 주식 그렇지. 다 배당받아야 되니까 도로 내나 내 주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상환을 해야 되면 사서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들어가면은 조금 지금의 상황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대형주들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까지는 조금 고생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12월부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한테는 일명 쇼커버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 지금도 뭐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워낙 바닥에 있어서 쇼커버도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쇼커버를 좀 기대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겠고 당분간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압박감을 좀 느끼긴 하겠지만 그 기업의 뭐 실적이나 뭐 미래를 믿으신다라면은 좀 버텨주시는 것도 답이긴 한데 근데 뭐 버티고 지금 다 때려 맞아서 너덜너덜해졌다고 막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좀 많이 힘들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지수 자체는 2,900, 5, 60선 지지선 두시고 3,020선 위에 확실히 안착하면 그래서 이제 3,050선 트라이 하는데 3,050이 되게 강력했던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서 또 강한 저항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돌파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말씀 주신 대로 FOMC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알고 있잖아요. 미국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냥 결과가 거의 뻔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서프라이즈 뭔가가 나오려면은 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 과정 속에서 뭐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 뭐 딜레이 시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이 뭐 기대하는 바 이상의 뭐 뭔가 멘트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테이퍼링은 뭐 원래 나왔던 스케줄대로 가는 거고 뭐 시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파월 의장의 좀 연임에 대한 가능성 되게 높게 그렇지.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미국 시장한테는 또 힘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하여튼 이 FOMC 회의 후 테이퍼링에 대한 스케줄이 나온 다음에 주식시장이 과연 오를 것이냐, 뭐 좀 급락을 할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좀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데 어쨌건 지금 시장이 테이퍼링 이후에는 좀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지긴 하겠죠. 어차피 테이퍼링 스케줄은 예전에 계속 말을 했잖아요. 내년 중반까지 다 이제 걷어 들릴 거다. 그렇다고 이제 사람들이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뭐 돈을 막 빨아들이는 건 아니고 공급하던 양을 이제 줄여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위안 삼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야 되겠고 뭐 요새 계속 레포트들 나오잖아요. 과거 얘기해가면서 요때 테이퍼링을 하고 요때 금리 인상을 했는데 결국은 그 뒤에 지수가 많이 올랐더라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계속 이제 희망 고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뭐 그래 왔었어요. 시장은 계속. 그래서 앞으로도 그거에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시장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되지 않겠냐. 저희 아까 뭐 방송 전에도 공급 얘기 많이 했었지만 그런 공급망 무너진 부분들이 다 복구되는데 뭐 미국에서도 내년 말 정도는 다 복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기업들,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지 뭐 소비랑 관련돼 있는 기업들, 그 계속 좀 시장이 좀 배제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자, 지금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사실 그동안 리오프닝주에 대한 관심들이 컸었는데 네네. 호텔 신라 깨지고 대한항공 깨지고 지금 다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뉴스에 팔아라가 맞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지금 떠돌고 있거든요. 근데 또 거기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또 확 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네. 사실 저도 좀 무서워요. 위드 코로나 가는데 확진자 수 계속 늘어나니까 다시 또 막 강화시킬까봐 사실 좀 겁나고 뭐 보니까 아까 뉴스 보니까 뭐 헬스 뭐 이런 데는 막 이렇게 모여서 데모도 하더라고요. 식당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다 보면 또 하나하나씩 다 또 사정 봐주다 보면은 진짜 뭐 영국도 위드 코로나 하고 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좀 풀어주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 쓰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원 달러가 보면은 상당히 약하잖아요.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지금 환경하에서 항공주는 힘들죠. 그렇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속 리스비를 달러로 지급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내수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뭐 원자재 수입할 때 원재료 가격이 달러로 계산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도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원자재들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래저래 힘든 거죠. 인플레 고려하면은 뭐 막 가격을 맘대로 올리기도 좀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그런데다 또 뭐 소비가 사실 소비는 그렇게 줄지도 않고 괜찮은데 일단 시장은 그 환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수주 전체가 좀 부담을 갖고 소비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많이 갖고 움직이는 것 같긴 해요. 그만큼 시장이 인플레 환경이라든지 지금의 환율 환경 이런 부분들을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항공주도 미리 좀 많이 선반영을 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계속 환율이 이러지만 않았으면 더 많이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지금의 환율이라는 부분들이 뭐 약간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태 속에서 미리 좀 올랐던 부분들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로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보면 오늘은 뭐 여행 관련주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면세점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에서도 면세점 같은 경우 좀 성장이 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는데 국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계속 호텔 신라 좋다 하더니 실적 나오고 나니까 별로 막 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뷰가 싹 바뀌어 네, 버리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되게 좀 좋아하고 막 몰아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과 섹터는 안 좋게 나와도 계속 좋다고. 그리고 본인들이 별로 이제 자신 없는 거거나 아니면 뭐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믿음이 좀 깨졌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손바닥 바꾸듯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신세계 같은 경우도 정말 사상 최대치인데 그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실적이 뭐 물론 컨센이 높았기 때문에 그 컨센에서 미스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의학할 정도는 아닌데 그냥 주가 바로 공매도로 막 밀어버리니까 시장이 좀 대형주들한테는 되게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계속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참 하여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시장인데 이런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지수도 빠지고 사실 대형주들은 다 어렵단 말이에요, 상황이. 근데 참 이 특정 섹터, 뭐 게임주 네네. 이런 것들만 계속 올라오는 뭐 NFT 관련한 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 젊은 층들은 이게 익숙하니까 그런 게 괜찮은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건 또 생소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수익 내기가 참 쉽지가 않고요. 산다는 게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죠. 왜냐하면은 이런 거죠. 제가 뭐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요새는 클래식한 주식들은 안 가는 것 같아. 하다못해 뭐 뉴트로, 레트로 정도 되는 것까지는 어떻게 돼보겠는데 정말 클래식한 주식들은 안 간다. 왜냐면 지금 MZ세대에다가 완전히 타겟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시장이.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나이키도 신발을 우리가 이렇게 막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서 판매하는 신발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이런 것 같아요. 소장 가치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최근에 뭐 옥션 같은 경우, 서울 옥션 같은 경우도 자회사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게임주들이 요새 최강인 거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은 게임주들은 중국 때문에 못 갔었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판호를 안 열어주면 못 간다, 뭐 어쩐다 그래서 못 가서 이제 중국만 생각했던 게임주들이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중국이 아니어도 뭔가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의 뭐 여러 가지 인터넷 환경 이런 컨텐츠를 선호하는 환경들이 좀 영향을 주고 특히 또 이제 암호화폐도 슬슬 이제 좀 뭘까 공식적인 부분으로 좀 만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편승한 흐름인데 사실 오늘 위메이드가 지금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대장이죠. 네, 대장이죠. 그래서 대장인데 오늘 뭐 실적 발표하고 막 빠지다가 또 이제 컨퍼런스 콜 하면서 다시 또 막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인 즉 이제 위메이드가 생각하는 생태계는 이제 게임만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자기네 이제 위믹스라는 그런 뭐랄까요 플랫폼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은 뭐 구글이나 앱스토어 이런 데서 만약에 게임을 구매했다라면은 이 위믹스는 하나의 무슨 약간 게임 공동 생태계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는 서로 다른 게임을 하지만 통화는 같은 통화. 만약에 여기서 얻은 코인은 뭐 이렇게 서로 교환할 수도 있고 그 위믹스라는 그 안에서는 또 다시 그게 화폐로서의 활용도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엄청나더라고요, 꿈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그럴듯한 느낌이 사실 들어요. 왜냐면 뭐 메타버스 저희가 뭐 NFT 계속 얘기는 하긴 하지만 게임이나 이런 컨텐츠 플랫폼들이 다 구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공교롭게도 지금 이런 기업들이 인플레랑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환율이랑도 또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원재료랑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좀 많이 갔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라서 요새 보면은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저희 뭐 직원들이랑 딱 하면 그런데 한번 그 코인 열풍이 한번 불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뒤늦게 막 근데 그 뒤에 바로 반토막 땄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거 다 팔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이제 또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그 이상으로 또 올랐죠. 네, 근데 또 지금 이제 직원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게임주들이 막 지금이라도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직원들 되게 많은 것 같고 고객분도 보시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뭐 네오이즈 뭐 이런 식으로 게임주 이건 좀 덜 올라간 것 같아 뭐 이러시면서 뭐 한번 물어보고 전화 오시고 이러신 분들 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좀 관심이 좀 약간 확산되는 느낌?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또 어느 순간 또 어떻게 또 차익 실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산업의 방향성은 지금의 시장 환경 안에서 가장 좀 각광받고 열광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는 점은 항상 좀 염두에 해줬을 것 같아요. 뭐 게임주라고 그래서 뭐 메타버스라고 해서 NFT라고 해서 무슨 가상자산이야 가상화폐야 막 이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마인드를 좀 장착해놓고 좀 시장을 좀 보시는 것도 그렇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NFT하고 그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들이 참 최근 한 달간 지금 막 이게 시끄러워졌는데 그 우리가 가상화폐도 익숙해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그쵸. 비트코인 같은 거 그게 무슨 돈이야 그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거보다 더 실체가 불분명한 이런 NFT나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그 비전 이런 거를 쉽게 갖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 요새는 막 그냥 막 이제 확장을 하더라고요.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으로도 막 NFT 막 해가지고서 그 연예인이 나중에 막 인기가 올라가면 그 가격이 올라가고 팔고 막 이런 것들 보면 와, 뭐 저거는 근데 누가 신용을 공유할 거고 누가 그거에 대한 원천을 어떻게 계산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근데 그게 또 그런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내 돈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코인 자체, 그러니까 지금 위메이드가 각광을 받는 게 그런 거잖아요. NC소프트는 게임을 하려면 돈을 써야 되는데 위메이드는 게임을 하면 돈을 번다며요. 그러니까 그 번 돈을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생긴 거잖아요. 가상 공간 안에서. 뭐 그걸로 뭐 어떻게 살고 어떻게 뭐 밖으로 현금화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생기는 거죠. 지금 베트남에 일을 안 한대요. 이거 다들 게임하느라고. 돈 버니까. 예. 네, 안 그래도 거기는 락다운이긴 하지만 거기는 그 게임만 하고 있대 젊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심각하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지금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흐름이 이런 쪽으로 지금 그래서 뭐 주가 올라는 뭐 진짜 종목 오르는 종목들 보면 다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맞아요. 요새는 NFT랑 뭔가
조금만 엮어도 뭐 그냥 바로바로 급등이거든요. 자, 하여튼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계속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예. 그거는 내가 모른다고 공부 안 하면은 안 되는 분야일 것 같기는 해요. 앞으로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고 하니까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네, 좀 앞서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오늘 네네. 뭐 LG화학 이슈가 좀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또 좀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 일단 그러게요.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러게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흔들하기 시작한 게 이제 테슬라가 이제 LFP 이제 스탠다드 모델 바꾼다라는 그 얘기부터 이제 흔들거리기 시작했죠. 뭐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네.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섹터주들 특히 소재주들이 한 달 반, 두 달가량 좀 조정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결국은 또 이제 LG화학이 또 납품한 게 또 이제 화제가 나니까 이번에 이제 부회장이 이제 LG그룹의 이제 부회장이 새로 왔잖아요. 이쪽에 LG화학으로. 잠깐만요. 한번 차트 좀 볼게요. 네. 그랬는데 이제 또 불이 나니까 이제 이런 거 다 해결하기 전까지는 수주 받지 마라. 이런 식으로 초강수를 준 거죠. 이분이 이제 그 권용수 부회장이 예전에 LG화학에 좀 2012년도부터 2015년도 그때까지 뭐 되게 중흥기를 이끌었던 그때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뭐 LG화학의 이제 거래처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제 거래처를 뭐 20개까지 막 늘리고 이러면서 다 확장시켰을 때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LG 이제 회장도 이제 믿고서 이제 내려보낸 건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경질성이죠. 지난번 사장에 대한 그렇지. 경질성, GM 사건 이후에 그리고서 이제 문책성 인사로 이제 됐고 이제 새로 오신 분인데 또 터지니까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거죠. 이럴 거면 이제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의 수주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살짝 계속해서 돈 모아놓은 거 적립했다가 나중에 다 벌금으로 네. 내고. 그 수주받고 물어주고 수주받고 물어주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보면은 괜히 한국산 배터리들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질 수 있고 사실은. 그리고 지금 하이니켈계들이 화제가 잘 나는 게 이거는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이게 이 철이 좀 무겁잖아요. 리튬 인산철 같은 배터리는 무거운 대신에 밀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화재는 안 나, 잘. 근데 거리는 멀리 못 가. 그 대신에 이제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리 못 가는 것도 있고, 근데 그래서 좀 저가형 모델을 많이 쓰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많이 만드는 이제 3원계, 뭐 NCM, 그 다음에 NCA, 이렇게 있잖아요. 그 3원계 배터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발트가 중간에 들어가는데, 코발트가 또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이 코발트가 그 니켈, 우리 보통 하이니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니켈 함량을 계속 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코발트가 워낙 비싸니까. 코발트를 계속 줄이면서 니켈을 계속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니켈이 늘어나면 나쁜 점이 뭐예요? 화재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발트 함량을 줄이고 니켈 함량을 늘리면서 좀 장거리로 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려고 고사양으로 만들어가려고 계속 하는데 니켈이 뭐 그전에는 보통 지금 뭐 SDI 같은 경우 뭐 88% 니켈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랑 이제 뭐 지금 뭐 SK 뭐 이노베이션이랑 이렇게 하고 있는 게 94%뭐 이 정도 수준 얘기 이 94%가 마의 벽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넘어서지를 계속 못한다고 그러는데 또 내년에 상장 예정이라고 하는 SM랩이라는 2차 전지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뭐 내년에 7월 달쯤 뭐 상장한다고 하는데 진짜 상장할지는 모르겠으나 투자를 엄청 많이 받았고요. 해외 업체들한테 뭐 납품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가 옛날에 SDI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게 만든 게 98%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94%도 지금 못 만들고 있는데 그 회사를 98%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년에 상장하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그건 엄청난 사건이기는 한데 지금 또 시장이 갑자기 확 바뀌면서 또 LFP로 막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또 LG도 우리도 LFP를 만들긴 할 거지만 자동차에 쓰는 건 아니고 ESS 쪽만 한다 뭐 이런 식이긴 한데 그럼 계속 이제 자동차 쪽은 이제 하이니켈계를 가는 건데 90%대 이상을 쓰면 이제 하이니켈인데 계속 이게 화재가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소재들도 뭐 개발하고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가 없는 게 또 전고체가 나온다 그러면은 또 여기가 뒤충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전고체가 뭐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0년 안에는 힘들다고 그래요. 진짜로 상용화해서 쓰기가. 상용화하기까지는. 네. 도요타는 뭐 개발을 해서 뭐
뭐라 그러더라? 몇년 안에 나온다. 2024년부터 뭐 양산을 하네 뭐 어쩌네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근데 그 비싼 거를 타고 다닐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보조금은 앞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보조금 없이 전기차를 탈 바에는 가솔린 차를 탄다. 이게 맞거든. 이게 핵심이거든요. 전기차 보조금 없으면 그 그치. 보조금으로 기름 넣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전기차 업체들은 최대한 배터리를 오래 가기도 오래 가겠지만 그 배터리 가격을 줄이는 게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셀 업체들이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 업체들이 같이 또 이렇게 합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또 따라 들어가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그래서 많이 갔던 건데 양극재잖아요. 양극재 회사들이 그랬던 건데 LG화학이 이렇게 계속 좀 불이 나 버리면 뭐 누구 책임이라고는 할 수는 그치. 없겠지만 누구 책임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소재 업체들도 결론적으로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타격 아닌 타격? 심리적인 타격? 마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 네네. 그런 부분들이 뭐 주가로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LG화학이 좀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국산 업체들한테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오늘 SDI 같은 경우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애널리스트들이 다 SDI만 좋다고 그랬긴 해요. 왜냐하면 SDI는 2차 전지만 만들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은 뭐 다른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둘 다 이제 기업을 하나씩 띄어낼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고려하니까 뭐 SDI를 선호하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SDI도 뭐 언제 불이 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좀 불안해요. 그리고 사실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항상 좀 화재에 대한 그렇죠.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좀 일정 부분 선호하기도 하는데 지금 뭐 차트를 좀 보시면 LG화학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는 그동안 그 GM 사건 이후에 힘들었던 부분들을 조금 만회하고 이제는 좀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좀 싣고 미국 시장에 이제 본토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계속 이제 합작하는 회사들을 좀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보여오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이제 미국에 못 들어가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이 유럽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회 요인들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사건들 때문에 혹시라도 좀 틀어질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대처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들이 불은 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의 기술력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시장 지배율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다른 업체들이랑 대체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네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같이 가고 뭐 합작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사실 뭐 파나소닉이나 뭐 CATL 이런 부분들도 상위권에 지금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좀 치고 나갈까 조금 살짝 우려스럽긴 합니다만은 LG화학의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좀 당분간 LG 셀업체들 이런 부분들은 좀 박스권인데 특히 제가 봤을 때는 LG화학만 놓고 조금 데미지를 보시는 게 지금 원래는 좀 맞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상태로만 그냥 차트로만 놓고 보면 LG화학은 지금 이날부터 보이시죠? 3월부터 계속 이제 고점이 반등할 때마다 낮아지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요번에도 또 여기 85만 원에서 앞으로 LG화학의 모든 큰 변화의 시작은 이 85만 원을 강하게 85만 원. 넘어가지 못하면은 좀 힘들다. 지난번에도 이거 분석해 드릴 때 제가 한 요 정도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한번 줄여놓고 보시라고 그때 한번 분석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85만 원이 못 넘어가면 LG화학은 조금 보수적, 방어적인데요. 다만 이제 하방으로는 한 75만 원 정도 네, 이 구간에다 좀 지선을 설정해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뭐 75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LG화학이 계속적으로 잘 가고 이 흐름을 유지하려면은 77만 원 부분을 좀 잘 버텨줘야 됩니다. 이 가격이 좀 생각보다 의미 있는 지수대예요. 가격대고요. 이 가격이 보시면 이제 앞서서 여기 좀 지지가 됐던 부분, 그다음에 여기서도 안 깼었죠. 이번에도 깨졌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뚫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다시 지지를 해 주어야지만 LG화학은 추가적으로 조금 흐름을 좀 만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적어도 77만 원, 뭐 조금 더 빠지면 76만 원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정도 선에서는 계속 커버를 해줘야지만 보유하신 분도 보유하실 이유가 되고 신규로 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도 매수하실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을 좀 보면은 LG화학은 연계금이 좀 그닥 막 많이 사고 팔지는 않아요.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도 좀 계속 샀었거든요. 그동안. 그러네. 그러다가 지금 3일 동안 좀 팔았는데
뭐 오늘 있었던 그런 이슈도 아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빠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동안 좀 팔다가 싸니까 좀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수급에서는 뭔가 좀 큰 변화. 근데 사실 외국인이 이만큼 많이 샀는데 요거 정도밖에 안 팔았기 때문에 뭐 다 정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온 가격대가 여기 76, 79도 있지만 쭉 보시면 이제 85만 원까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평균치를 내면은 70만 원대 후반에서 한 80만 원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도 결론적으로는 뭐 손절매도 했겠습니다만은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네. 참 이게 어려운데, 지금 이 이것도 좀 완성 셀 배터리 업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소재주들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 보면은 그 뭐 분할 이슈가 됐든 이러저런 것들 때문에 참 이쪽이 힘든데, 뒤 후방에 그 소재 업체들, 이건 네. 정말 잘 나갔단 말이죠. 오늘도 네네. 상승을 했죠. 네, 맞아요. 특히 에코프로 그룹은 정말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그렇지 오늘 사실 오늘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어요. 약간 이쪽은 2차 전지 폐기물 재활용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리사이클링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2차 전지를 계속 쓰고 뭐 어디다 쌓아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뭐 무한대로 뽑아낼 수도 없잖아요. 어디서. 그러니까 분명히 리사이클링을 해서 써야 되니까 그 산업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좀 오늘 강하게 부각이 됐고 그동안 이제 에코프로 HN이랑 이제 주식 교환 이슈 요게 다 지나고 나니까 오늘 초강세를 보이고 이제 에코프로빔이 강하게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소재 업체들 좀 그동안 좀 주춤거리던 뭐 업체들도 많이 올랐어요.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동박 업체도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좀 많이 오르다가 나중에 조금 되돌려주긴 했습니다만은 포스코 케미칼 뭐 그다음에 LNF 등 다 고르게 조금씩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거의 2차 전지 소재주들이 한 달 반 두 달 동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치고 나니까 대부분이 거의 한 60일선 부근 요 정도까지 조정이 왔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다시 좀 더 싸 보이니까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도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소재주들은 꾸준히 각광을 받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이제 과다했을 때 그 밸류에이션을 줄이는 좀 좁혀가는 그런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를 좀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긴 한데 뭐 모든 원자재가 뭐 무한정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차 전지 셀 업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배터리 가격 단가를 줄이는 일인데 이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의 가격을 낮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소재 업체들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배터리의 이제 소재 가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빨리빨리 개발을 해서 좀 계속 완성체 업체들이랑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나가면서 가는 전략, 뭐 국내 업체들이랑 다 같이 연동해서 좀 커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뭐 전기차 산업이 확산되고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하에서 조금 삐꺼덕거림이 있긴 합니다만은 산업 자체가 확장이라는 거는 맞고 다만 이제 너무 이제 미래 가치를 끌어서 왔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 대부분이 예상치 하회더라고요.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하회지 컨센 뭐 상회라는 기업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좀 기대치가 높은 것도 사실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돈을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뭐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내년부터는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는 하는데 소재 업체들은 계속 좀 좋아져야 되는데 뭐 약간 지금 약간 휘청휘청한 상태죠. 다만 이제 이 업체들의 뭐 성장성 이런 거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 성장성보다 좀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잘 골라내긴 눌러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 소재 업체들한테는 다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업체들이 계속 그렇죠. 미국에선 제한되기 때문에 근데 또 미국이 또 심보를 고약하게 써서 아메리카에서만 만들어라 뭐 이러면 그렇지. 왜냐면 저기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그럼 보조금을 많이 준다든지. 네, 뭐 미국에 있는 뭐 노조가 생산한 자동차에만 뭐 보조금을 주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2차 전지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뭐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이러면서 또 자동차 업체들이랑 조인을 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미국에 계속 공장을 만들어가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좀 잘 유심히 계속 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지금 뭐 워낙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수익을 좀 내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좀 많이 부러진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들어가서 해보려고 이런 시도들이 있는데 일단 주도주로서의 생명력을 잃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가요? 아니면은 이미 주도주로서는 이미 끝났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가요? 2차 전지. 아니에요. 아직까지 주도력은 있어요.
잠시 쉬어가는 기간 조정 구간. 쉬어가는 기간 정도. 네, 기간 조정이다. 이 기간 조정만 잘 거치고 나면은 분명히 또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지금 보시면 이제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옆으로 지금 한 2달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치고 나가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늘어지면서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뭔가 트리거가 생기면 가겠죠. 왜냐면 테슬라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테슬라도 사실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이렇게 오늘 테슬라 3% 빠진 거에다가 뭐 누가 이렇게 댓글 달아니 머스크의 주둥이에요 문제. 하여튼 머스크 말을 한마디에 따라서 막 오르락내리락 막 천국지옥을 경험을 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테슬라만 온리 복은 있긴 하지만 테슬라가 지금은 경제 상대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주도적으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최근에도 뭐 테슬라를 보면서 뭐 리비안도 엄청나게 고평가를 주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기존 메이저 업체들이 폭스바겐, 쫓아갑니다. 포드, GM.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업체들이 쫓아가면은 확실히 이제 테슬라의 점유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선택지가 나 한 3개 중에서 고를 때랑 10개 중에서 고를 때랑은 당연히 다르죠. 근데 10개 중에서 고르래도 테슬라를 고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다른 메이커들이 분명히 시장 지배력을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테슬라의 점유율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보면 테슬라도 어느 순간은 고점이 나오진 않겠어요? 네. 하여튼 뭐 지금 올라갈 때는 뭐 싶어서 1180불 막 이렇게 가다가 하여튼 뭐 2만 슬라. 그래요? 2천 슬라. 2천 진짜요? 슬라 뭐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러니까 2,000불까지 갈 것이냐. 대단하네. 그러면 와 바닥에서 거의 한 10배네요. 만 슬라, 2만 슬라지. 그래요? 2만 슬라. 어. 뭐 헷갈리네 갑자기. 전 또 천슬라라 그래서. 자,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왜 계속 지금의 주도주들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자꾸 이제 뭔가 다음번에 주도주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네. 예, 거기서 좀 뭐 수익 좀 많이 하려고 바이오주를 요즘 가장 그 다음 섹터로 보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맞아요. 요새 좀 바이오주 시장에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동안 하도 버려가지고 더 이상 버릴 데가 없어요. 바닥까지 바이오주식. 왔다 가격대가. 아니 더 팔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보면 거의 막 1년 내내 빠지거나 요새 올라오는 종목의 특징이 1년 내내 빠졌거나 한 1년 3, 4개월 이상 빠진 종목들인데 그 종목들은 다 또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 주식은 항상 11월, 12월에 투자를 해가지고요. 1월 달에 급등할 때 팔아먹는다가 딱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1월 달에 학회가 있으니까 그게 되게 센 학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금부터는 이제 임상치가 잘 나오고 그때 가서 임상 발표할 기업들 이런 쪽들을 계속 시장에 선호를 하죠. 뭐 물론 뭐 뭐라 그럴까요? 안 좋은 것들도 있죠. 큰 것들 특히 이제 영원한 공매도 1등인 뭐 셀트리온 그룹주인데 이번에도 많이 빠졌죠. 근데 공매도 맞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강성주주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신념 없이는 못 버틸 정도로 공매도도 심하고 시장에서 계속 안 좋게 보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뭐 합병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공매도가 늘고 있어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매도 늘더라고 진짜. 네. 이게 공매도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좀 기계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빠지는 쪽에 더 치지 올라가는 쪽에다 치지는 잘 않거든요. 그렇죠. 뭔가 약점이 있어서 빠질 때 그걸 네. 더 급락시키는 네, 요인을. 맞아요. 그래서 그게 나빠요. 만약에 악재를 알면서 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호텔신라 좋다 하다가 지난주 갑자기 목요일, 금요일 갑자기 공매도가 확 늘더라고요. 그러더니 실적 발표하고 내리꽂고 이런 식이라서 공매도들도 진짜 좀 주식시장 교란 요인이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강한데 바이오 주식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이 많아요. 이미 많이 소형이라. 때려맞기도 했습니다만은 소형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지수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종목들은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들도 많고 반대로 포함이 돼서 공매도를 많이 맞았던 종목들은 쇼커버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1월달 학회를 고려한다라면 바이오 주식들을 지금 슬슬 좀 움직임이 있는 것들을 좀 모아 나가시는 전략도 일정 부분에서 낫다. 요새 보시면 NK맥스는 옛날 고점 다 오늘 왔거든요. 17%인가 19%인가 네. 올랐죠. 네, 맞아요. 그 회사도 정말 바닥에서 지금 한 몇 달 동안 거의 한 몇 배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
내년에 좀 임상 기대치가 있는 뭐 매드팩토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거래가 붙으면서 잘 올라오고 수급도 좋고 ABL 바이오는 최근에 좀 시세 좀 바닥에서 내고 있는데 이것도 양매수가 쭉쭉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치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조금 바이오 주식들 좀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고 뭐 실적이 나오는 좀 의료기기 업체들도 뭐 네. 리메드 뭐 이런 것들도 잘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이오가 실체가 없거나 뭐 수익이 안 나거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오히려 다시 또 임상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바이오도 인플레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금리에는 좀 민감하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또 많이 때려 맞았고 또 금리 인상이 당장 아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니까 다시 또 이제 싸 보이는 쪽으로 시선이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바이오주도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좀 워낙 싸니까, 그러니까 워낙 과대 낙폭주니까, 맞습니다. 예, 낙폭 과대주. 예,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는 건데, 하여튼 차기 지도주를 조금 어떻게 빨리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좀 뭔가 특징적인 주식들이 좀 있었죠.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한번 좀 한번 살펴볼까요? 차트를 보면서 좀 분석을 네. 해볼까요? 뭐 아까 LG화학은 조금 보여드렸었고요. 뭐 궁금하신 종목 있으세요? 혹시? 사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호텔 신라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한항공도 좀 빠져 있고 네. 이제 지금 호텔 그 여행주들도 좀 많이 빠지고 있단 네, 말이죠. 맞아요. 대한항공 이게 끝난 거냐 그럼 맞아. 리오프닝으로 그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대한항공 어떻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시아나 그 합병이 잘 어떻게 어려울 것 같으면서 네. 뭔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기대치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대치가 이렇게 다 반영이 되고 나면 아이고 왜 거기에 줄이가 있냐. 제가 연필을 잘못 꺼내. 기대치가 이렇게 다 반영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슈 뉴스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반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호재가 나와도 지금 이렇게 고점을 못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대한항공은 항상 보면 한 34,000원? 여기가 항상 저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때 이제 이슈가 나온 거죠. 아시아나 항공이랑 이제 결합 합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노선을 좀 조정해야 되다 보니까 노선 조정하다 보면은 대한항공이 뭐 손해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들한테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다가 갑자기 환율이 막 급등해서 올라오니까 또 이 부분이 또 이제 대한항공의 또 실적에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상황이 좀 약간 좀 뭐랄까 지지부진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따지면 대한항공 보시면 올해 1월 달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요때 사신 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계속 제대로 수익이 많이 나보진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물론 여기서 사시거나 뭐 이렇게 사셨으면 좀 수익이 났겠고 아니면은 차라리 여기 이쪽에서 이제 수렴했었잖아요. 수렴하고서 이렇게 튀어나갈 때.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수렴하고 튀어나갈 때 사는 게 정석이에요. 싸게 산다라면은. 근데 이제 이게 나는 여기서 갈 줄 알았는데 뭐 이걸 못 견디면 이제 못 먹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수렴을 하고 나면은 분명히 방향성을 잡아줘요. 그때 그 방향성이 생기는 부분으로 쫓아가야지만 수익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은 사실 올라왔잖아요. 저점은 올라오고 고점은 일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상단은 막혀 있고 저점은 올라오는 과정인데 이 올라오는 저점이 이탈되면 뭔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대한 조정받으면 한 27,000원대 중반? 근데 여기가 이제 바닥선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27,000원대 중반까지 가면 한 8% 정도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우려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먼저 리스크를 제어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지금 보시면 대한항공 딱 티가 나잖아요. 여기 계속 31,500원을 못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넘어가도 뭐 여기 32,000원도 못 넘어가고 계속 밀리니까 지금 일단 오늘 많이 빠져서 요 정도가 계속 지지받은 자리잖아요. 이게 3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거의 3만 원.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만약에 좀 거래가 실리면서 3만 원이 깨지면 일정 부분 좀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전략적으로는 맞아요. 설사 뭐 여기 27,800원 안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3만 원이 깨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3만 원이 잠깐 깨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네. 3만 원이 깨졌는데 영 올라올 기미가 안 보여. 그리고 맨날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호재는 또 눈에 안 보여.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안 좋아서 팔기보다는 내가 시간같이 훼손당하는 거를
줄여준다라는 생각으로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해놨다가 완벽하게 31,500원 이상 가면서 거래가 실려주고 수급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다시 또 비싸게 산다라는 전략이 오히려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3만 원에서 31,500원 사이 이 좁은 박스를 어느 쪽으로 이탈해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보유하시는 분들은 조금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나투어도 좀 많이 빠졌죠 오늘? 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뉴스에 팔아라가 맞는 것 같아. 그것도 그렇고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기 PD님 위메이드 사가지고 지금 아주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네. 좋아하고 있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제가 존 호재 나왔을 때 맨날 팔아라. 근데 이미 생각이 바뀌었어. 20만 원이 오고 그 틀리잖아 이제. 팔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게 사람의 심리인 거지 뭐. 부럽네요. 이렇게 저점에서 사면 그럴 수 있어요. 저점에서 사면. 근데 중간에서 사면은 이게 좀 후달리거든요. 그렇죠. 변동성을 보이면. 지금 하나투어도 마찬가지죠. 시세가 상당히 여기서 많이 났잖아요. 기대치로. 그리고 역시 쌍고점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쌍봉이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쌍봉을 제껴내는 그런 큰 시세가 다시 나려면 뭔가 정말로 서프라이즈한 뭔가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미 다 하와이까지 다 갔단 말이에요. 괌 사이판을 지나서 거의 세계 여행까지는 아니어도 유럽까지는 일단 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그럼 유럽 정도가 아니라 뭔가가 더 다른 큰 변화가 생겨야 되겠죠. 사실 이게 여행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거예요. 홈쇼핑에서 여행 상품 팔기 시작하고 온라인에서 여행 상품 팔기 시작하면서 미리 선 예약을 받았는데 뭐 몇백억을 뭐 팔았다 막 이럴 때부터 이제 미리 그렇지. 그거 기대치를 땡겨 온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 기대치를 땡겨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뭔가 뉴스가 나와줘야지만 주가가 또 추가 상승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기대치가 반영된 상태에서 오늘 주가 흐름 보시면 아이고야 61선 하향 이탈했죠. 중기 추세선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이격이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되게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깼습니다. 크지만 요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래는 많이 실렸지만 장대 음봉이지만 60일선이 아직 살아있다. 하향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대신에 이렇게 하향으로 전환되지 않은 60일선을 이탈한 상태에서는 빨리 올라가줘야 되겠죠. 이게 뭐 적어도 뭐 2, 3일 안에 빨리 되돌려주지 못하면 또 늘어지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하향 조정되거든요. 매물대가 쌓이고. 네, 이게 지금 기울기로 봤을 때는 순식간에 갑자기 밑으로 꺾일 것 같지는 않지만 서서히 완만해지다가 어느 순간 꺾이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그때가 팔 때였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어느 날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여기 85,000원 부근에 강력한 저항대를 설정하시고요. 보유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여기 85,000원 지금 보시면 이번 주에 계속 못 넘었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요 가격대 계속 그렇죠. 맞고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하나투어에 대한 것도 약간 조금 비중을 줄이거나 관망 모드로 좀 전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가격적으로는 뭐 내가 하나투어를 한번 사보겠다. 그런다라면은 뭐 1차 지지선은 여기 한 75,000원 정도에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여기 또 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시장 폭락했을 때 여기까지 왔었잖아요. 그 부분 고려하면 적어도 한 7만 원 전후로 하는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한번 트레이딩성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서부터는 박스를 크게 만들어 놓고 움직여야 되겠죠. 9만 원에서 뭐 7만 원까지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트레이딩하는 전략을 쓰는 게 그 뒤부터는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박스가 생긴 거죠. 이런 박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박스가 뭐 제가 만들어 놓은 박스가 이렇다라면은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박스 상단, 박스 하단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향후에는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시장이 미리 선 리오프닝 쪽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많이 키우고 있다라는. 왜냐하면 이 리오프닝이 쉽지만은 않네요. 보니까 코로나도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실 요거 실제로 우리가 위드 코로나 하기 전까지는 하면은 어떻게 될까 막 기대감으로 막 맞아요. 이랬는데 이게 참 이거 보면서 야 역시 이게 끝없이 갈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기대감도 주식이라는 건 마찬가지고. 항상 끝이 있죠. 바닥도 있지만 끝도 있는데 화이트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상하게 술 엄청 잘 팔린다고 막 날아갈 줄 알았는데 거꾸로 조정이 오더라고요. 고점에서 한 10% 빠진 것 같아요 보니까. 야, 이거 진짜 항상 기대치. 네 하여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을 거는 실적인데 요즘은 뭐 실적 가지고도 실적도 못 믿겠어요, 요새는. 실적이 실적- 좋아도 신세계 같은 꼴을 못 면하는데 지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주가라는 게 뭐랄까요. 좀 너무 앞서가면 항상 또 맞고 또 근데 실적이 되는데 이렇게 빠진 종목들은 언젠가 또 그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돌아옵니다. 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그러네요. 저는 사실은 오늘 현대차가 이렇게 빠질 거라고 보합에서 보합 정도에서 끝나긴 했는데 아침에 딱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노동부에다가 특근 관련한 그거 신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을 계속 많이 해야 된다. 여태까지 못했던 거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어느 정도 풀렸다는 신호잖아요. 특근하겠다고 신청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오 이거 가겠다. 이제 자동차 매출 늘어난다라는 기대감으로 가겠다 했더니 웬걸 그거 빠지고 나니까 뭐 부품주들 뭐 모비스 빠져 위아 빠져 뭐 싹 다 빠지고 있어서 아 이게 참 시장이 그만큼 뭐랄까 예전처럼 강성 마인드로 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또 그러니까 시장 들더라고요. 자체가 아까 우리 박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강세장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세장이라고 확 얘기하기도 좀 네 어렵지만 맞아요. 어쨌건 시장이 되게 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시장이 뭐랄까 뭔가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돈들도 그쪽으로 확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그래도 리스크 관리해야 되잖아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급락 상황을 또 대비할 수도 있고 뭐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리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우리 부장님은 한 어느 정도 현금 보유 비중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저는 사실은 강세장에서도 한 20, 30%는 항상 현금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좀 약하다 싶을 때는 좀 더 늘리기는 해요. 한 40에서 50%까지 늘리기도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시장을 보면 뭐랄까요. 제 옆방에 있는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힘들어? 그래서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지루해요. 이게 아니, 없잖아요. 뭐 그냥 시장이 아침에 잠깐 보고 나면 하루 종일 똑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시장이 빠져도 내가 이거 뭔가 사보겠다라는 의욕이 막 솟구칠 때가 있는데 의욕이 솟구쳐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왜냐면 샀다고 해도 안 갈 것 반응이 같아요. 없어. 방향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살 수는 있어요. 싸게 살 수는 있고 싸게 살 자신도 있는데 싸게 샀다고 해서 이게 바로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런 장들은 자신감 있는 장들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질렀을 때 방향이 딱딱딱딱 맞아줘야 되는데 요새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머물러 있어요. 계속 그 자리에. 안 빠지면 다행이다. 정말로 안 빠지면 다행이다 장세라서 뭘 사고 싶은 생각이 없고 저도 오히려 저거 한번 사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변동성 커진 종목들 이제라도 따라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자꾸 시선이 가는 걸 보면은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뭐 좀 게타타 사보고 싶다 이런 것들은 좀 바이오주에 좀 살짝 있고요. 뭐 그다음에 낙폭과대 IT 주들에서 약간 IT. 일부 정도 조금 보여지기는 하는 상황이고 뭐 게임주들 후발주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좀 게임주들은 정말로 깊숙이 알지 못하면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주린이 분들은 사실은 뭐 이름도 못 들어본 종목이 워낙 그렇지. 많아가지고 네, 되게 힘들어하세요. 게임도 잘 모르는 데다가 진짜 주린이 분들은 게임 회사는 NC소프트밖에 모르시는 분들 되게 그렇지. 많아요. 위메이드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맞아요. 하여튼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쨌건 우리 계속해서 저 오시는 분들하고 계속 드리는 말씀이 우리 이제 손해 본 것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좋은 차기 주도주가 될 만한 그런 주식들을 계속 찾으려는 노력, 요거를 네, 같이 네. 계속 좀 해나가시면서 부장님도 이제 바이오 쪽에서 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나요? 그렇죠. 제가 한 몇 주 전에 메타버스 관련주 드렸잖아요. 그때 사셨으면 대박이었잖아요. 알겠어요. 내 다음번에는 주의 깊이 듣고 내가 살게. 근데 정말 웃을 일은 아닌데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돌아섰으니까 근데 또 미국이 올라가면 아침에만 잠깐 좋다 마니까 근데 기분 더 왜냐면 나빠요 진짜. 미국도 장중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면 불안해. 그러니까 심리가 안정적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예, 장중에 좀 약간씩 아래쪽까지 마이너스도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예. 그렇구나.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고점일 때랑 저점일 때 징후가 주가가 변동성이 엄청 심해져요. 그러다가 방향성을 잡으면 확 가요. 확 가는데 그 횡보한 만큼 가거든요. 제가 옛날에 농담처럼 이렇게 자로 재가지고서 횡보한 만큼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를 많이 하다가 방향성을 아래로 잡으면 이 고점에서 횡보한 만큼 밑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자꾸 지금 3,000선대 안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다시 또 이제 박스권이 2,900에서 3,050 사이에 또 좁은 박스권이 생겨버리니까
주식들은 또 못 가고 그 안에서 막 정말로 막 어제 보면은 무슨 정치 인물 테마주 막 이런 것들 엄청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투기적인 심리로 주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치, 아니면 너무 지루하니까 아예 그냥 보질 말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정말로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도박 성향을 갖고서 덤벼들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날 만큼 지루하고 짜증나는 장세인데 또 이걸 또 현명하게 잘 이겨내면은 또 다른 날이 와요. 네. 주식시장이 뭐 하루 이틀만 하고 끝나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그 정보를 주시면은 다음번에는 아주 주의 깊게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좀 괜찮은 종목들, 네. 아까 말한 몇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들이에요. 다시 한 번 말해줘봐요. 그냥 차트만 그냥 잠깐씩 볼까요? 네. 어떤가? 그냥 바닥에서 아까 말했던 종목들 그냥 위주로 차트만 보면은 뭐 아까 뭐 말했었죠? 저도. 네. NK맥스? 아니.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매드팩토. 매드팩토. 네. 매드팩토. 네. 이것도 이제 조금 1년 정도 조정. 1년이 뭐예요? 작년 여기 9월부터 고점 찍고 이렇게 빠졌는데. 근데 이제 설설 조금씩 이평선들 좀 잡아먹어 가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여러 번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방향을 전환을 하면은 좀 좋아지는 건데 수급만 그냥 잠깐 봐드리면은 이제 조금 기관, 연기금이랑 이런 데 투신권에서 좀 사기 시작한 모습이 살짝 보이고 그다음에 요새 수급은 ABL 바이오가 거의 짱입니다. 요 수급은. 연기금 사모펀드가 그냥 쭉쭉 사들어가고 있잖아요. 뭐 차트도 잠깐 보시면은 요새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저희가 올랐네. 이거 설명도 그때 드렸던 거네 보니까 그렇죠. 동그라미 쳐가면서. 근데 지금 고점을 뚫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이제 전환 과정을 거쳐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있고 뭐 요새 NK맥스는 뭐 너무 많이 올라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 좋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내가 아까 몇 가지 좀 골라놨었는데 반도체 쪽에서는 SNS텍 요거 조금 이게 ES가 아닌가 보다. SNS텍 여기 안 났죠. SN인가 보다. 네. 요거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림 보시면은 이게 그림만 노광 봐서는- 쪽이거든요. 노광 장비 쪽인데 네 그림만 보면 이것도 약간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면 저점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고점을 좀 뚫어내는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슬슬 터닝하면서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지금 수급을 잘 안 봤는데 이것도 약간 연기금 들어오고 외국인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투신들이랑 좀씩 이런 부분들이 살짝 요새는 뭐 유닛 테스트 같은 종목들 엄청 많이 가고 사실 반도체 쪽에서는 기판 쪽들이 워낙 좋고요. 그렇죠. GST라고 하는 이제 스크러버 업체 있는데 그 회사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가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아무튼 바이오 주식들은 손이 싹싹싹싹 갈 만큼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은데 또 바이오도 사실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네, 왜냐면- 주리분들 보시기에는 뭔가 우리가 객관화해서 볼만한 펀더멘탈의 기준이 부족하거든. 맞아요. 근데 기대감이라. 요새 정도. 시장 컨셉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기대감으로 가는 시장이 뭔지 이슈만 잣대를 들이밀 수가 없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래야 예. 그 스토리에 따라 이게 뽀풀려지거든. 왜냐하면 그 메타버스 게임 다 이런 것들은 어느 잣대를 들일 수 없을 정도의 지경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냥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조업체, 자동차도 뭐 IT든 그 외에 무슨 제조업체들은 잣대가 있잖아요. 실적에라든지 뭐 이렇게 볼륨에 대한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 잣대에서 크게 안 벗어나려고 하는 성질들을 보여주고 뭔가 서프라이즈 않으면 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왜 못 가?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와중에 퀀텀 점프할 수 있어? 그러면 그렇지. 못해. 우리는 지금 한 방을 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적에서도 퀀텀 점프가 안 되잖아요. 워낙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박 성향이 안 맞는다 지금. 그래서 좀 못 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그나마 요새 좀 하이닉스가 오히려 좀 바닥에서 꽤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낙폭이 클 때 이럴 때 확 들어가서 정말로 10%딱 먹고 나와서 또 다시 스탠바이 했다가 또 확 빠지면 들어가서 스탠바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나쁜 투자법이긴 하지만 또 어차피 이것도 활용을 하는 투자법이에요. 낙폭과대주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좀 대형주들에 대한 투자 패턴을 살짝 좀 바꿔볼 때 그러다가 이 패턴이 틀렸네 되면은 그것도 추세 전환이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좀 맞춰가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지수는 정말로 3천선에 안착을 하느냐 그리고 절대로 잘 안 내려오느냐 외국인들의 수급이 변하느냐 이걸 좀 봐주세요. 지금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안 사요. 안 미국 사는 시장이 게 아니라- 좋고 달러가 강한데 우리나라 잘 안 사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대형주한테 불리한 시장이라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1월 달은 약간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고 12월 달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배당과 관련돼서 뭔가 좀 돈 주식 빌려왔던 거 돌려줘야 될 구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월 달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총 공격을 해야 될 때는 12월 달이라고 보시는 게 실질적으로 맞겠죠. 대신에 이제 11월에 어느 정도 저점은 형성되지 않을까 종목별로는 잘 골라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유한타증권 선릉역지점 박진희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내일이 두렵기도 하고 또 기대되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 두렵고 기대되세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요새 좀 되게 밋밋해, 멍해요. 밋밋해. 네, 저는 진짜 되게 멍해요. 오늘은 좀 이렇게 잘해봐야지 이런 느낌보다 에휴 뭐 이러면서 출근하게 돼서 저도 사실 좀 힘들어요. 증권회사 직원들이 요새 제일 힘든 시장이거든요. 아니 뭐 요즘 펀드 매니저도 물렸다고 하는데 뭐. 진짜로 정말 날고 기는 사람들도 다 손실나는 구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진짜. 네. 그래도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네. 그래도 건강은 또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죠? 그럼요. 네, 긍정적인 생각 계속 유지해야 또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확 잡을 그럼요.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